김포 제1고 1학년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김포 제1고 1학년 국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4시간 동안 국어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국어 영역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국어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몇 가지로 나눠서 그 공부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문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 문학은 소설과 시로 나눠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전반적인 문학의 특성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국어 과목에서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무슨 암기 과목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더욱 좀 황당했던 건 암기 과목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좀 잘 나오더라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 문학작품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글이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다루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작품에 대한 또 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없이도 충분히 그냥 외워서 어느 정도 푸는 것들이 가능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능은 우리가 다룬 작품이라든가 글이라든가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그런 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오히려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작품이나 글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물론 수업 중에 다룬 작품이나 글이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꾸준히 뭐 하면 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오류 유형을 들은 대로 제가 접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문학을 이렇게 공부해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비문학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고 비문학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 과정,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면 그 절차를 나중에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심지어는 암기까지 하려고 하고 이런 걸 비문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을 텐데 현대시를 그냥 이렇게 주제가 뭔지 형식이 뭔지, 소재가 뭔지, 화자가 누군지, 어떤 비유법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이걸 암기하는 식으로. 근데 막상 이렇게 열심히 써놓은 것들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 자유시가 뭐니? 또는 뭐 이런 어떤 직유법 또는 뭐 역설법 이런 것들이 여기 왜 사용됐니? 또는 뭐 어떤 효과를 주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암기도 역시 고등학교 와서 수능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또 관동별곡이라고 조선시대에 쓰여진 쉽게 얘기하면 기행문 같은 건데 이걸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경로를 그 기행문이다 보니까 어디 갔다 하는 경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로를 암기하고자 하는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일부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총 45문제가 출제되고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45문제 중에 처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는 화법과 장문, 화법 문제, 장문 문제가 섞여서 10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언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게 문법 문제를 가리키는데, 문법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게 돼요. 화법과 장문을 하나로 묶고 언어와 매체를 하나로 묶어서 각각 11문제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법과 장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11문제가 되겠죠. 자, 나머지 45문제 중에서 이 11문제를 빼게 되면 34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34문제는 문학과 비문학이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 각각 한 17문항씩 될 텐데요. 문학과 비문학은 필수로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 11문제, 언어와 매체 11문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법,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기존에 계속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법처럼, 문법을 공부하려면 문법적인 지식을 많이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법에 비해서 그 문법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할 부담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없다고 표현해 놨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없다기보다는 좀 적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문 문제에 그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장문과 관련해 가지고 고쳐쓰기다. 그런데 자, 보기에 있는 밑줄 친 A 부분은 이중피동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러이러하게 고쳐야 한다. 맞냐 틀리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중피동이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여기 표현된 게 이 언어가 이제 문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든 간에 지금 1학년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문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화법과 또 그렇고 장문도 그렇고, 어떤 화법은 말을 하는 상황, 장문은 글을 쓰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설 아니면 토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는 걸린다는 장점, 읽는 시간이죠. 지문을 읽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문법, 언어와 매체, 즉 문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문법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 대중 매체 이런 것들인데,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안 됐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낯선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선택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것들은 표준화 점수라는 걸 통해서 점수를 산출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그 해에 언어와 매체가 무지하게 어렵게 출제되고 반대로 화법과 장문은 쉽게 출제가 됐다면, 상대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굉장히
뭐 점수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표준화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이도까지도 고려해서 공평하게 점수를 이렇게 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든 예처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게 너무 그 해에 어렵게 출제되면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전국연합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어떤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수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잠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수능 국어 영역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수능이 무슨 말입니까?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는 평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줄임말인데 이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건 쉽게 그런 의미입니다. 수학 능력이라는 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서 교수님 강의도 들어야 되고, 전공 서적도 읽어야 되고, 뭐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겠다는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죠. 국어, 또 수학, 영어,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탐구,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 학생이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라는 게 수학 능력의 원래 취지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연히 그렇다면은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여야 되겠죠. 지금 같은 상대평가는 아니고. 자, 그 중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국어 영역에서 평가하는 능력은 어떤 걸까요? 다시 말하면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어 영역입니다. 그럼 국어 영역에서 그 능력을 평가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걸까요? 말하기도 필요하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읽기도 필요할 테고 강의를 듣는 능력도 필요할 테고 뭔가를 쓰는 능력도 필요할 테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테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형적인데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수능 시험이라는 게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형적으로 이 국어 영역에서는 다른 걸 다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펜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글씨가 아주 보기가 좀 불편하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라는 어떤 그 한계점 때문에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수능 국어 영역이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시간 관계상 결론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해 능력이 있으면 국어 영역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능력을 수능 국어 영역을 준비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초등학생이라면은 뭐 책 좀 열심히 잘 읽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생이 됐고 지금 와서 도서관 가서 책 빌려가지고 책 열심히 읽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비문학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수업 중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에 다루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수업 중에 꼭 다뤄야 할 성격의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중에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비문학을 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좀 읽어줘야 될 텐데 책을 읽는 건 무모하고 지금 와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향상시켜줘야 될 텐데 독해 능력을 그러기 가장 적합한 것이 비문학이다. 더군다나 비문학은 이 정도로 비중이 높다. 수능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다. 자, 이미 지난주에 나눠준 인쇄물 1페이지에 있는 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교육활동 교과학습란에 들어오면 제일 위에 이게 있습니다. 그거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 자료를 여러분들 인쇄물로 나눠준 자료를 여기 올려놨으니까 인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시간 4분 정도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보다시피 설명문이죠. 설명문이다 보니까 설명문은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일단 그 대상을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두리 혹은 이렇게 이걸 뜻한다. 이런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했습니다. 체크를. 그리고 프레임은 촬영 과정에서 또 편집 과정에서 그리고 상영 과정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촬영 그 프레임이 테두리 또는 틀을 가리킨다는데 촬영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 들여본 장면의 구도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렌즈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는 렌즈를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면 동그란 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동일하게 정해진 거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편집 과정 같은 경우는 필름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제대로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모르겠네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필름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이제 장면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상황에서 장면이 세로로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길게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해진 틀. 상영 과정에서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극장 스크린을 얘기하는 거겠죠. 스크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스크린이 정해진 것이지 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회화나 사진과 비교를 하고 있네요. 이 영화는 연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라기보다는 프레임의 특성과 관련 지어본 영화의 특성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글의 특성을. 자, 그래서 이런 성격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또 비교해 가지고 자, 프레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밑줄을 치는 어떤 스타일들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최소한으로
이 글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면은 딱 요 부분만 체크를 하고, 사실은 이제 주된 내용은 수직적 구성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런 것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특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영화 상영되는 조건에 따라서는 원래의 프레임이 변형되고, 그래서 이렇게 훼손되는 일도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프레임이 갖는 이런 제약성 때문에 영화의 매력이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네트라는 걸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행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행시. 자, 개똥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집니다. 그러면 이제 개가 제일 첫머리에 오게, 똥이 제일 첫머리에 오게, 이가 제일 첫머리에 오게 지어야 한다는 형식이 있잖아요. 이 정해진 형식. 이 정해진 형식을 지키면서 이 개똥이라는 친구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삼행시를 잘 졌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죠. 만약에 이 형식이 없었으면, 이 개, 똥, 이를 각각 제일 앞에 놔야 한다는 형식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냥 어떤 별다른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개똥이라는 친구에 대한 매력만, 어떤 특성만 이렇게 나열한 글이라면, 이 형식 없이, 그렇다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것을 절묘하게 지키면서 절묘하게 개똥의 특성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어떤 맛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정형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한시라든가 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형시인데, 이것들이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소네트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